과목 5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5 이제 개념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5번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보안 등 IT 용어라고 제가 개념을 정의해놨는데 이쪽 파트에서 차지하는 문제의 비중수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용어 정리해놓은 파일을 별도로 공유해드릴 예정이고 지금은 이제 그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용 산정 기법입니다. 비용 산정 기법으로는 이제 크게 보시면은 이제 LOC 기법과 수학적 산정 기법으로 나눠져 있고 첫 번째 LOC 기법부터 보시게 되면은 원시 코드 라인 수를 기반으로 비관치, 낙관치, 기대치를 측정해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예측치를 측정하고 예측치가 기반된 비용 산정이 진행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예측치를 구하는 문제는 사실 출제된 적이 없고 그냥 이제 LOC 기법이 무엇이냐 이제 LOC 기법에 해당되는 게 특징이 무엇이냐, 이 정도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측치 관련된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LOC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력, 이제 맨먼스, 저희가 흔히 그 맨먼스라고 부르는 그 공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개발 기간과 투입 인원을 곱한 값을 이제 맨먼스로 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1인당 월평균 생산 코드 라인 수분의 LOC다. 이 정도만 그냥 알고 야,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맨먼스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적 산정 기법으로는 이제 그 수학적 산정 기법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 비용 산정 기법으로 이제 경험적 추정 모형이나 뭐 실험적 추정 모형이라고도 하고 개발 비용 산정의 자동화를 목표로 이제 그 도출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적 추정 모형, 즉 이제 사용되는 공식이 과거 유사한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제 경험적으로 유도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측정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종류로는 이제 코코모, 푼남, 그 기능 점수, 펑션 포인트 모형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코모 모형입니다. 이제 보햄이 제안한 LOC 기반의 비용 산정 기법으로 이제 크게 조직형, 반분리형, 내장형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같은 규모의 프로그램이라도 성격에 따라서 비용을 다르게 선정하는 그 선정 기법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그 프로젝트에 적합하지만 이제 여기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내장형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규모의 이제 트랜지션 처리나 운영체제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코모는 이제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돼 있으나 그 외에 더 큰 범위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사용은 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산정 결과는 이제 맨먼스로 표현하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푼남 모형으로 푼남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제안한 사람, 푸트남이라는 분이 제안하셨고 이제 생명주기 예측 모형이라고도 한다. 이런 부분 특징 그리고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 함수로 표현되는 그 레이알 노던 곡선의 노력 분포도 요 그 문구가 들어간 그 특징을 골라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펑션 포인트 모형인데 알브레이트가 제안했으며 소프트웨어 기능을 증대시키는 요인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기능 점수를 기반으로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제 기능 점수에 기능 점수당 그 비용을 곱해가지고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제 기능 이제 그 점수를 높이게 되는 이제 요인으로는 뭐 자료 입력, 정보 출력, 명령어, 데이터 파일 등이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화 도구에 대한 문제들도 출제되고 있어서 이제 푼남 기반 자동화 도구는 슬림이다. 그리고 펑션 포인트 모형 기반 자동화 도구는 에스티맥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용 산정하는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비관치, 낙관치, 기대치를 측정해서 예측치를 구하는 산정 기법이 무엇이냐? LOC 기법. 그리고 맨먼스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5개월에 걸쳐서 만라인을 한다. 그러면 이제 2명의 개발자가 그러면 이제 한 명당 한 달에 걸쳐서 어느 코드를 개발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2명의 개발자가 5개월에 걸쳐서 한으로 이제 10개월이고 만라인 코드를 개발한다고 했으니 만 나누기 10에 대한 수식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번 그다음에 이제 상향식 비용 산정 기법 LOC에서 예측치를 구할 때 사용하지 않는 항목
그 예측치 사용할 때 낙관치, 비관치, 기대치 사용한다고 했으니 정답은 4번 모형치가 아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용어들 위주로 구하게 되고 예측치를 직접 구하기보다는 이제 맨먼스 구하는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엔 이제 수학적 산정 기법 관련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코코모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코코모의 특징과 그 코코모의 이제 형태, 조직형, 반분리형, 내장형 구분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 개발 유형에 따라서 오브젝트, 다이나믹, 펑션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올가닉, 세미 디텍티드, 그다음에 임베디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 틀렸고 91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크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게 되는 이제 조직형이냐 반분리형이냐 내장형 중에 이제 5만 라인이라고 했으니 5만 라인은 조직형, 그다음에 30만 라인은 반분리형, 30만 라인 이상은 내장형 이렇게 5만, 30만, 30만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5만이라고 했으니 올가닉입니다. 그리고 90번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 선정 기법 중에 올가닉, 세미 디텍티드, 임베디드로 구분되는 것은 코코모라고 했으니 이제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코코모에 대한 어떤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직형, 반분리형, 내장형 꼭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푼남과 펑션 포인트 가져왔는데요. 이제 그 펑션 포인트 모형에서 비용 산전에 이용되는 요소가 아닌 것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료 입력, 정보 출력, 명령어, 데이터 파일이 아닌 것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해당되는 건 이제 클래스 인터페이스인 1번이 정답이 되고 자동화 도구 문제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푼남 모형은 슬린 그리고 그 펑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에스티맥이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력 분포도를 이용한 선정 기법은 푼남이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입니다. 앞서서 1장에서 애잘과 함께 일부 설명했던 내용인데 5장에서는 그 항상 출제가 되었고 5과목에서 항상 출제가 되었고 두 문제 이상씩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들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의하고 운영, 유지보수 등을 하는 각 단계를 나눈 것으로 이제 그 각 개발 단계에 대한 산출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으로는 이제 첫 번째 폭포수 모형이 제일 대표적인데요. 이제 한번 떨어진 물은 거슬러 올라갈 수 없듯이 그 소프트웨어 개발도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전제를 하고 진행하는 개발 방법론으로 이제 좀 가장 오래된 그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이기 때문에 고전적 생명주기 모형이라고도 하고 이 표현 같은 경우에 제가 봤던 거는 이제 폭포수 모형, 뭐 워터폴 모형을 영어 한글 둘 다 표현했기 때문에 이 폭포수명을 어떤 그 말로 의미하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루어졌던 단계가 꼭 진행이 되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선형 순차적 모형, 그 리니어 순차 모형인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폭포수 모형은 다음에 7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타당성 검토에서 계획으로 넘어갔다면 다시는 이제 타당성 검토로 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를 신중하게 진행하게 되는 모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워터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V 모형인데요. 그 페리에 의해서 제안되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폭포수 모델의 변형이고 변형된 부분은 각 단계에 테스트를 추가했다 한 개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V 모형이 어떤 모형인지와 각 그 V 모형 단계에 따른 어떤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앞서서 그 테스트 관련해서 진행했던 파트에서 나왔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놓았고 이제 모듈 설계는 단위 테스트다. 아키텍처 설계는 통합 테스트, 요구 분석은 시스템 테스트, 그리고 통합적으로 완료가 됐을 때 인스 테스트 한다. 요 순서 그리고 각각 매칭되는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프로토타입 모형과 나선형 모델인데 프로토타입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 흔히 생각하시는 프로토타입을 활용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일부 구현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모델을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프로토타입 모형에는 실험적 모형과 진화적 모형이 있는데, 이제 실험적 모형에는 이제 실제 개발될 소프트웨어를 일부 개발하고 요구사항을 검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진화적 모형 같은 경우에는 요구 분석 도구로 활용하는 걸 넘어서 그 프로토타입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모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적 모형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그 나선형 모형, 스파이럴 모델인데, 이제 보엠이 제안한 것으로
이제 폭포수 모형과 프로토타입 모형의 장점에 위험 분석 기능을 추가한 모형으로 이 나선형을 그리듯이 개발 및 검증, 고객 평가, 계획 수립, 위험 분석 이후에 다시 한번 개발 검증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그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명주기 모형에서 애자일 모형인데 그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 민첩한이라는 의미로 고객의 요구사항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모델이고 그 애자일에는 뭐 스크럼, XP, 칸반, 크리스탈, ASD, 기능 중심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고 주로 출제되는 것들은 뭐 스크럼이나 XP 그리고 기능 중심 개발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XP, 스트림 프로그래밍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객과 이제 수시로 고객이 수시로 참여하고 개발 과정을 반복해서 그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XP의 5가지 가치, 피존용 단서였죠. 그거 한번 외워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BD,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인데 이제 컴포넌트의 재사용을 통해서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CBD의 특징, 생산성, 고품질, 변경 용이성, 기술 집약성, 관리 용이성 특징 정도만 알아두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CBD 산출물들, 분석 단계의 산출물, 설계 단계의 산출물, 구현 단계의 산출물, 시험 단계의 산출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분석 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요구사항 정의서, 유스케이스 명세서, 요구사항 추적표 그 분석 단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외우는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설계 단계부터는 좀 많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와 설계서의 대부분은 이제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단위 시험 같이 이제 그 일부 몇 개의 키워드만 제외하면은 그 다 시나리오 설계서 이런 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우시지 않아도 그냥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구현 단계에서는 이제 코드 그리고 단위 시험 결과서 그리고 DB 생성 스크립트 정도 있다 생각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 단계에서는 이제 의미 그대로 테스트 관련 결과서들 지침서들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문제인데요. 이제 93번 이제 2021년 3월과 8월에 각각 출제된 문제인데 포스 모델에 대한 설명을 주고 그거에 대한 뭐 한글 명칭 그리고 영어 명칭을 고르는 문제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년도 3월에 출제됐던 V 모델과 관련된 설명인데 요구 분석 및 설계 단계를 거치지 않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그 소프트웨어 개발 그 모델들은 요구 분석과 설계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제 1번 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3개 V 모델 특징들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애자일 관련 문제들인데요. 그다음에 애자일 그럼 이제 92번 애자일 방법론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있는데 각 단계의 결과가 완전히 확인된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고 했던 건 이제 선형 순차적인 모델인 이제 폭포수 모델에 해당되는 말이므로 1번이 틀렸고 그다음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5가지 가치에 속하지 않는 것 이제 피존용 단소에 포함되지 않는 고객 배제가 정답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BD 관련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CBD의 특징에 대한 질문을 하는 문제, 그리고 CBD의 산출물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암호화 기법인데, 암호화 기법은 크게 개인키 암호화와 공개키 암호화로 나누어져 있고, 이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키 암호화는 그 대칭 암호 기법 또는 단일키 암호화라고 한다는 것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암호화 대상 n개일 때 키의 개수가 이제 n-1분의 2이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키 암호화가 대칭 암호화 기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암호화 알고리즘과 복호화 알고리즘을 하나의 키로 하기 때문에 대칭 암호 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키 암호화, 대칭 암호화 기법의 종류로는 블록 암호화 방식과 스트림 암호화 방식이 있고 그 각각 해당되는 내용들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개키 암호화 방법입니다. 공개키 암호화는 이제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는 공개를 하고 복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는 공개하지 않는 그 암호화 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키와 이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르므로 비대칭 암호화 기법이라고 하고 이 때문에 키의 개수가 2의 n개가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종류로는 RSA 기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키 암호화의 종류 4가지 정리하였고, 공개키 암호화의 종류 하나 정리하였는데, 이제 각각 키워드들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키워드 위주로 좀 확인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 기법 문제들인데요.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제 공개키 암호화와 개인키 암호화, 공개키 암호화에 대한 구분해주는 문제인데, 2번 보게 되시면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문제였는데, 이 뒤에를 보게 되시면은 이제 키 교환이 필요하지 않아 암호화 및 복호화 속도가 빠르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암호화 속도가 빠른 건 맞지만 이제 키 교환이 키 교환은 필요하기 때문에 틀린 것이 돼서 이제 정답은 2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어렵게 출제된 문제여서 특징들 꼼꼼히 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여서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번과 92번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틀린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10명이 공개키 암호화를 사용할 경우 그 5개의 키가 필요하다 되어 있는데, 이제 n-1분의 2이므로 이제 10명이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10 곱하기 9 나누기 2가 되겠네요. 그렇게 돼서 5개가 틀리게 되고, 공개키 암호화된 메시지는 반드시 공개키로 복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공개키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른 그 암호화 방식으로 이제 비밀키로 복호화해야 한다가 정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치게 되면. 다음은 이제 암호화 기법의 종류에 관한 문제들인데, DES는 몇 비트의 암호화 알고리즘인가? 이제 관련해서 이제 DES는 64비트이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비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비트수,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이제 어디서 개발했는지 이 정도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하다는 건 이제 개인키 알고리즘을 말하는 거고, 개인키 알고리즘에 포함되는 건 이제 AES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인수 분해. 이 소인수 분해라는 말은 이제 RSA를 보시게 되면은 큰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기 어렵다는 것에 기반하에 만들어졌다는 문구가 있어서 그 소인수 분해면 RSA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제 또 출제가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인수 분해 문구가 있기 때문에 RSA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장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쪽인데,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구성 요소와 아키텍처를 일반화하여 구현을 돕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반제품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고, 이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의 특징으로 모듈화, 재사용성, 확장성, 제어의 역흐름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의 종류로 스프링 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단넷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제가 그 정보 처리 기사 공부했을 때 그 실기 문제에서도 이게 프레임워크 종류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었어가지고 프레임워크의 종류 3가지 꼭 알고 넘어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라이브러리와는 달리 사용자 코드에서 프레임워크를 호출해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제어도 사용자 코드가 가지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제 제어의 역흐름 파트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개발자가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객체들의 제어를 프레임워크에 넘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어를 사용자 코드에게 가지는 방식이라고 한 2번이 오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계열 프레임워크에 정의를 주고 골라라.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의를 주고 이게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가 맞는지 찾는 문제였고, 여기서 스프링 같은 이제 종류 언급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키워드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설명을 틀린 것은 골라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앞서 나왔던 문제와 거의 흐름이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어의 역흐름 파트로 라이브러리와 달리 사용자 코드가 직접 호출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가 직접 코드의 흐름을 제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개발 프레임워크가 직접 코드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오답이 되게 됩니다. 오답이기 때문에 3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5과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